목요일 3부 가족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동원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본부장님 오늘은 보니까 네. 어디 그냥 일하시다가 오셨나 봐요. 네. 예, 너무 얌전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얌전한 네. 복장이 아닐 수 그냥 네. 평에 되게 좋은 정장 복장일 수 있는데 하도 네네. 이렇게 예. 평소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약간 저는 본부장님 보면서 나도 저런 스타일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제 막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망이었는데. 집에 들렸다 오면 네. 좀 캐주얼이 되는 거고 예, 지금 회사에서 와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그 스타일링에 대한 그 항상 그 감탄하시는 건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더 감탄하는 건 네. 우리 본부장님의 인사이트죠. 맞아요. 갑자기 투자에 또 대한 인사이트. 그건 제가 너무 공감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2부는 이제 저의 스승님이고 우리 3부는 3부는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네. 제가 봤을 땐 역대 정말 훌륭하신 출연자들 많으시지만 네. 오늘 특히나 너무 좋으네요. 맞아요. 아니 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최고예요, 구성원 최고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제가 또 오늘 정말 흥미로워요. 역대 최고치 미증시 얼마 동안 더 오르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바쁜 한 주였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미국 증시는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한 대 얻어맞고 중국의 변동성이 뭐 이틀 동안에 거의 10% 가까이 생기면서 미국 증시도 살짝 빠졌는데 또 다들 워낙 그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또 질문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엔 정말 글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네. 지난 월, 화, 수, 목 지금 거의 뭐 10몇 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그걸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불안해하시지 않으실 정도의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워낙 중국에서 많이 뭐 흔히 말하면 좀 얻어맞은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네네. 중국에 제 기억으로 2006년인가 2007년부터 막 들어가가지고 뭐 거의 50%씩 깨지는 케이스도 나왔었고 또 2014년, 2015년에 또 뭐 많이 들어갔다가 또 뭐 한 40~50% 깨지는 케이스도 나왔었고 요즘에는 이제 2018년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 올랐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뭐 전에도 지난주에 와서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대형주가 뭐 880조가 날라갔었다. 뭐 그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발 위기 이게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가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중국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특히 2019년 이때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어떤 무역 협상 뭐 엉망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지만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그때 이후에 시가총액이 정말로 많이 늘어난 국가는 미중이에요. 나머지는 빠졌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이 제일 많이 시가총액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미중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시가총액을 빠뜨려가면서 경쟁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네들이 G1과 G2 싸움을 하는데 뭐 공장을 부셔버리겠어요? 그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기려면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의 규제 얘기가 나왔으면서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시진핑의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스마트하죠 굉장히. 네. 근데 시가총액이 박살이 나고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인 식으로 규제를 잡을 거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흔들리시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그런 우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서 중국에서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더 좋다. 미국은 더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었고 지난주에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시면은 미국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 S&P 500이 또 역대 최고치, 그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치, 그리고 나스닥 100은 드디어 15,000포인트.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전 직장에 있었을 때 네. 글로벌 리서치를 담당을 하면서 나스닥에 대해서 가장 세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이제 4,000포인트에서 4,200 왔다 갔다 할 때고 그때 이제 뭐 아무튼 그 운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국민연금 쪽이나 갔었을 때도 8,000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8,000이 도달했었을 때 제가 12,000을 불렀었고 또 12,000 왔었을 때 지금 14,000 그리고 지금 14,000을 돌파했었을 때 지금 뭐 단기적으로 15,000 멀리 보면 17,000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틀릴 수 있을 것이나 제가 만약에 비율을 바꾼다면 뭔가를 보고 바꾸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는 랩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가 1년 10개월이 됐고 제 이름을 달고 시작한 게 네. 그리고 또 그 홈런 랩이라고 이제 또 작년 8월 5일 날 런칭한 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이제 그 1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났었던 시기는 올해 2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익률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와서 그때 수준보다 약간 모자라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년 수익으로 따지면 S&P 수익률의 거의 30%를 아웃퍼포먼스를 한 퍼포먼스지만 만약에 2월 달에 가입하셨으면 마이너스니까 컴플레인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컴플레인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걸 갖고 나온 건 뭐냐면 네. 제가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기와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년으로 따지면 연초에서 한 2월, 3월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2월 달부터 한 5월 말까지는 수익이 좀 빠지거나 뭐 뭐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5월 말부터 쭉 수익이 나와서 9월 초 중순까지 또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9월 중순부터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또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이런 패턴을 지난 2년 동안에 보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길게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테이블을 갖고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분들은 미국 시장 썸머 랠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 저는 계속 썸머 랠리를 얘기해드렸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익률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럼 뭐 언제까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초순 내지 보통 9월 21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썸머 랠리와 썸머 랠리 이후의 어떤 이펙트까지 해서 더 추가로 수익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 수익이 나오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 하는 부분을 제가 계산할 때는 저희가 항상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적정 가치를 구할 때 평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반영을 시켜요. 근데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적정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밴드가 3.5%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 치면은 6%로 잡고 그래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S&P가 9월 초까지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고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4%입니다. 얼마까지냐면 4,578포인트 정도 나오는 거고요.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나스닥으로 했었을 때는 15,949포인트 정도 나온다. 그럼 지금 대비해서 약 7%, 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많이 하셔서는 안 되고 한 10%에서 30% 정도 하신다 하더라도 9월 초까지는 하지 말자. 그때까지는 이 정도 수익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 한 10% 내지 30%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 근데 혹시나 지금부터 그때까지 못 오른다. 그럼 차익 실현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도표인데 장기로 2023년 하반기까지로 계산하고 네.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반영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냐 했을 때 5,981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35% 더. 그다음에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40% 더. 2만 포인트를 뚫을 거다. 2만 7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단기적으로는 9월 초까지는 서머 랠리 계속 이어갈 거다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수익이 예를 들어서 5% 내지 뭐 10%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한 일시적으로 한 10% 내지 30% 정도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들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는 추가 납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1월 초나 11월 중순부터 또 더 집어넣고 또 내년 2월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원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심지어 저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미국 증시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얼마 동안이나.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를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땠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경기 사이클과 주가는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에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 회복으로 지금 넘어왔고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죠. 근데 이번의 사이클이 사실 가장 짧은 경기 침체 구간이었대요. 그렇죠. 미국 역사적으로. 2달. 딱 2달.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2달 안에 바닥이었던 때 대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넘어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고. 그거를 계산한 게 이 테이블인데 차트인데 100%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경기 회복 이후의 시점과 계산했을 때 51%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고.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가 중요하겠죠? 과거에도 리세션이 있었어요. 그죠? 1945년 이후에 매번 있었죠. 뭐 6개월짜리, 8개월짜리,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16개월짜리, 18개월짜리 쭉 있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몇 개들을 보면서 4개를 보고 그때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을 넘어갔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980년 1월부터 1980년 7월까지의 경기 침체 구간. 이게 8개월 정도 있었던 구간인데요. 네. 자, 그때의 바닥이 S&P가 94.23이었어요. 그리고 꼭지를 갔던 때가 1987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고 나서 거의 몇 년입니까? 7년. 더 상승을 했죠. 네네. 그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작년 4월에서 빠져나왔다고 쳐요. 네.
그럼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하면 벌써 1년 2개월이 더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개념으로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시기 이후에 1년 2개월 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뭐죠? 51% 올랐잖아요. 경기 침체에서 51%. 네. 그 시점하고 지금 보면 경기 회복 시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죠? 177%. 그러면 지금부터 51%부터 177%까지 상승한다. 요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만큼 해서 연간 환산으로 해서 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매년 11%가 나와요. 매년 11%.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5년. 그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7년인데 지금 1년 2개월 지났으니까 5년 좀 더 넘게.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7%인데 지금은 51%밖에 상승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계산했을 때 연 11%대의 S&P가 앞으로 5년 동안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더 사셔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 이걸로 비교한다면. 그렇죠. 자, 그럼 또 다른 때를 비교해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1990년대입니다. 네. 90년 7월부터 91년 3월까지. 이때도 거의 한 8개월 정도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때는 훨씬 길었어요. 이게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몇 년입니까? 9년인가요? 네, 9년이 넘죠. 그죠? 91년 3월부터로 계산하면 그죠? 9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보여서 계산하면 지금 1년 반이 지났다고 치면 8년 정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1%였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 회복 시점부터 300% 올랐으니까 그럼 아직까지 250%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8년으로 또 연간 환산해서 딱 계산하면 또 11%가 나와요. 근데 아까 본 거는 한 5년. 이거는 8년. 네.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 지금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왜 그런 거였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너무 사이클이 길었죠. 닷컴 버블 이어졌을 때. 네. 그리고 마지막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는 완전한 버블이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기업 실적이 다 깨지고 막 그랬는데도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걸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하락폭과 하락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바로 너무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빠져나온 시기 대비해서 원래는 더 올라야 되는 건데 네. 보통 경기 침체 구간의 바닥을 다지는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오고 나서 더 빠졌어.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부터 해서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네. 자, 그러면 2003년 3월부터 2007년까지니까 4년이에요. 딱 4년 정도. 네. 그럼 지금 현재가 딱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다고 쳤죠. 그러면 그때부터 요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걸로 계산하더라도 98.5% 상승을 했으니까 네. 이거를 4년으로 연간 환산을 해도 또 10%가 나와요. 약간. 근데 이 이유는 어쨌든 이 경기 침체 빠져나온 시기랑 계산하면 거의 상승률이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9.11 테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2001년 9월 달에 네. 금융시장 막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인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나 퇴근길에 9.11 테러를 봤거든. 정말요? 네. 어머, 저는 퇴근길에 거기서 네. 있었습니다. 네?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 그 건물에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그 목격하신 분들이 저는 지금 제 옆에 계신 겁니까? 그 이후에 제 이 투자 철학이 바뀌었어요. 어머 아, 어떻게 그러셨구나. 어떻게 바뀌셨죠?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행복하게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불을 사람의 나눠줄 수 행복을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세상에. 갓동원 본부장님 못 뵐 수도 있었네. 그때 미팅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30분 딜레이 돼가지고 네. 원래는 8시 아이고. 반에 그 미팅이었는데 네. 그 쌍둥이 빌딩에서 네. 근데 그게 그 오시는 펀드 매니저님께서 페리를 놓치셨대. 그래서 30분 뒤에 만나자. 아 놓치시길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거죠. 가는 길에 터졌어요. 저는
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돈 버는 게 네네. 정말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 그때 요 때가 맞물린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게 느껴져요. 본부장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또 그런 사연이 그때 제가 있었죠. 이제 네. 저희 고객들한테 네. 삶의 중요성이 뭐냐 뭐 이런 레터를 보냈다가 제 아이고. 고객의 절반이 떨어져 아 나왔어요. 정말요? 아. 얘가 뭐지 이렇게 됐나 봐요. 아, 따뜻한 마음을 보내셨는데. 이좀 네, 냉철한 예. 세계죠. 예, 네. 그쵸, 그쵸. 아무튼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자료 보면서 좀 뿌듯한 게 네. 승희 씨 제가 지난주에 일부에서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 그래요? 일부 때 전 못 그 봤습니다. MBR의 경기 판단 2개월 만에 경기 침체 끝나고 확장기인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경기 확장기 평균이 한 60개월 정도 됐거든요. 오. 길었을 때는 뭐 128개월이 제일 길었고 그러면서 아직도 고점 보려면 멀었다. 아, 똑같은 얘기네. 예, 지금 예. 제가 뺏긴 거 아닙니다. 예, 예. 역시 통하는 게 있어. 역시 금토일 가족 예. 역시 잘 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최근에 있었던 사이클을 보시면 이거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달까지 경기 침체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 구간 보시면은 138% 올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으로 계산하면 한 5년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좀 조정이 있었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네. 요거 조정이 20%도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또 5년 또 올라갔어요.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요 20% 조정 오기 전까지만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면 11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제일 길었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만으로 계산하더라도 앞으로 4년 이상 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온다. 그래서 또 지금 고점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사이클만 빼면 대부분 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짧게는 3, 4년, 길게는 8년 이렇게 매년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사야죠. 지금 같은 금리에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 연준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매년 10%씩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투자를 안 하냐 이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투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미 연준이 그 FOMC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차 대조표를 아직까지도 계속 뭐 채권 매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숫자를 보시면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금융위기 시가 1.35조 달러고 지금은 4.1조 달러입니다. 딱 계산하면 3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잡으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9조 1천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예. 아무리 테이퍼링 해도 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금융위기 시기 대비해서 도대체 몇 배냐? 거의 3배는 당연한 거고 이미 벌써 3배고 4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의 상승장을 계산했었을 때 지금 얼마나 갈지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버해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하게도 지금 보면은 이 회색 구간이 다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고. 제가 은행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1%인데 1%일 때는 내가 어떻게 은행을 운용할까 생각해 봤었을 때 당연히 대출을 너무 많이 늘리지도 않고 당연히 대출을 너무 축소하지, 그러니까 안 늘리지도 않고 딱 어느 정도 수준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마진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를 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어느 정도의 여신 증가율을 유지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딱 1%지 포인트 정도의 마진이라면 이 정도의 대출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게 얼마냐? 5%예요. 그래서 여신 증가율을 매년 5%로 늘리면 명목 GDP가 매년 5%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은 계속 유동성을 부여하고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은
아직 멀었고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2023년 하반기. 그죠?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만약에 너무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너무 높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빠르게 1년 내지 2년 안에 금리를 막 올리겠죠. 그래서 고점 금리에 도달하는 시기가 1년 안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2024년 하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2022, 2023, 2024, 3년인 거죠.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 그 이후를 걱정할 때는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보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지금은 이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라면 이건 과열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올해 하반기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백신의 효율이 있다라는 그렇죠. 가정하에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얀젠이랑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뭐 다른 것들을 맞으신 분들은 꼭 모데나나 파이저로 맞으시기를 교차 접종을 알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효율이라는 게 뭐 지금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모데나와 파이저는 90%대, 나머지는 뚝뚝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치사율이 이렇게 낮아버려. 그죠? 그렇죠. 신규 확진자가 확 올라가는데 치사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예, 신규 확진자 수 확 늘어나는 사망자 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례가 정말 이게 맞다면 예.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빠르게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병동이 모자라고 침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메디컬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얘기 맨날 했었잖아요.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맞아요.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확 늘었는데 병동이 그냥 풍부하다는 거죠. 감당이 가능한. 네. 감당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능성은 정말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 뭐 마스크를 다시 할 수는 있으나 워낙 전염성이 강한 이 그 델타 변이라서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뭐 이런 케이스로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되게 재밌는 걸 한번 봤었는데 네. 빌 에크먼이 뭐 차세대의 어떤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빌 에크먼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 델타 변이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자체가 백신 맞는 거랑 똑같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네요. 그죠. 항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19 가지고 더 이상은 경기 침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갈 확률은 정말 낮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좋다는 얘기만 하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뭐 어쨌든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덧글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저는 그냥 긍정론자다. 전 절대 긍정론자가 아닌데. 그렇죠. 정확한 우리 근거 본부장님 하에. 비관적으로 시장 본 적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숫자가 틀리면,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고 내가 분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옛날에도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을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리서치 센터장으로 갔었던 시기가 2011년인데 2011년 1월 1일 날, 아니, 2010년 12월 31일인가? 아무튼 그때 휴가도 못 가고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한 게 뭐냐.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부채 비율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터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연히 글로벌 부채가 위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보면 미국의 지금 보면 글로벌 부채가 지난 1년 만에 거의 10몇 %가 늘었죠. 1인당 6만 9천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과거 2차 세계대전 수준 이상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대충 계산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었을 때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요. 근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는 얘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근데 왜 그리스는 좀 더 낮았는데 그때 그리스 사태 터졌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어쨌든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미국이 기축통화인 미국이 얼마나 달러가 강세로 가고 얼마나 금리를 많이 빨리 올리고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서 터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발로 계산하면 당연히 정부 부채고요. 네. 만약에 중국발이다라고 계산한다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 기업 부채고. 지금 근데 프랑스도 사실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높은데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예. 이 두 나라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제 머릿속으로는 두 개예요. 네.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부 부채 비율로만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정부가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로 하냐면 정부 부채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 두 개를 더해.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했는데 숫자가 너무 높으면 걱정. 근데 문제는 프랑스와 중국이 다 걱정. 자, 지금 미국이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이 얼마죠? 기업 부채 비율이 83.9%입니다. 네. 83.5%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미국이 106% 정부 부채.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90% 정도 되죠? 네. 네. 자, 중국을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20%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160. 그러니까 30%포인트나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위안화가 깨질 수도 있죠. 뭐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네. 자, 지금 최근에 중국의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3%가 깨져 내려와서 2.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신용 국채 금리가 1.4, 1.2 이렇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막 들어오면서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중국의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2%대까지 떨어졌는데 미국이 더 올라가 버린다. 이때는 터지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총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총부채가. 네. 근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선진국의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중국, 한국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신흥국은 큰 문제는 없어요. 부채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가계와 기업과 정부 부채 비율 세 개를 다 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제일 낮고 나머지 중국, 영국, 일본, 유럽은 더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어느 시점에서 지금은 달러에 대한 어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기가 좀 어렵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이 GDP가 늘어나고 부채를 안 늘리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총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확 올라가겠죠. 그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다른 나라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랄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창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자산이 굉장히 헐값으로 많이 넘어갔죠. 네. 중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다. 근데 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숫자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자기의 발등을 찍을 행동을 오랫동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왜 뭐라고 공격했냐면 중국이 자기네 대형 기업들을 잡을 거니까 그래서 중국 팔고 미국 사야 된다.
근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나온 시스템적인 어떤 규제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디에 그 교육기관 그거에 대한 규제가 나온 거였어요. 네. 그걸 확대 해석시켜서 막 부풀리는 게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제 중국이 터질 수 있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미국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달러의 강세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안 써먹죠. 그러면 2023년 하반기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타이밍들이 오고 그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이 온쇼링이란 걸 또 하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그러면 중국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미국이 일본을 잡아먹었던 게 어떻게 했냐. 플라자 합의의 초강세와 약세로 만들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의 자산을 헐값으로 가져온 것들이 상당히 많죠.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일본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샀더라. 아. 근데 결국 나중에 헐값에 팔았잖아요. 미국이 다시 가지고 왔죠. 아, 그렇게 또. 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붕괴 보세요. 이때 미국의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미국은 더 강해졌어요. 그 이후에 달러 초강세로 가면서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달러의 초강세 모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브레인들은 당연히 이걸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시점일까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2024년, 2025년, 2026년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이클이 3년이 될지 8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느 시점에서 빵 터질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시장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나라 시장에 자산을 싸게 사올 수 있다면 감행할 수 있는 거죠. 감당이 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언젠가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항상 지켜보는데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맞아요. 그 두 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주구장창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그 신흥국을 놓고 보면 똑같은 개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가 위기가 터지기 바로 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숫자들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과 또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5% 이상인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돌리는 모델은 옛날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에는 이게 다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지금은 플러스 숫자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한 3개의 국가였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 결국 미국과 미국의 펀디멘탈이에요. 미국의 지금 영업 순이익 마진율, 영업 마진율로 봤었을 때 지금 역대 최고치를 올해 1, 4분기에서 했어요. 2,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숫자. 겨우 얼마나 떨어졌냐? 0.4%포인트.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1, 4분기의 평균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2.9%입니다. 네. 2, 4분기는 자그마치 6.7%로 엄청 높아졌어요. 몇 퍼센트포인트나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2배. 4%포인트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그러게. 소비자 물가에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낮아지죠. 조금 떨어지겠죠. 예. 3분기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업 마진율이 빠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2016년, 17년 다 보시면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2019년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때가 다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서 옆으로 기면 이거는 높은 ROE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선진국이 좋은데 신흥국도 이제는 원자재 국가든 제조 국가든 다 좋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한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다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중국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펀디멘탈은 정말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펀디멘탈을 자기의 경쟁력이 있는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을 다 잡아줬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한테 당연히 질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알리바바를 잡은 이유는 과거에 아니면 디디 뭐죠? 추싱 이렇게 잡은 이유를 보면 결국은 너무 중국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고 네. 그다음에 마켓 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전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0% 이상 가져간 거죠.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전에 나왔었던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 주가도 다 많이 빠졌었어요.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전력이 왜 필요하죠? 제조 경쟁력을 이기려면 당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럼 그 에너지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얘기죠. 그것을 할 시진핑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논리를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시장 점유율이 겨우 5%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잡아서 뭐 합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지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과장됐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문제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 발등을 찍을 거고 그래서 망가질 거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정말 낮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가장 비용을 싸게 가지고 오는 게 중국입니다. 거의 뭐 50개 주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1등 트레이더가 다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죠. 생산을 미국으로 많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이 미국의 펀디멘탈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소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소비를 하는 부분을 보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3.7%까지 올라왔고 네. 그다음 개인 저축률 추이가 12.4%니까 옛날보다 훨씬 높고 가계 부채 비율이 겨우 79.5%밖에 안 되고 그럼 이거는 매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연간 4%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4%를 할 때 중국 걸 살 거냐 자체적인 생산 기지에서 살 거냐 이 차이건데 아직까지 그거를 자체적인 걸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그것도 천천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 둘 다 좋고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니까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위기를 얘기하기 전에 거품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얘기 좀 그만하자. 근데 또 이런 걸 갖고 나와요.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고 그 구루라고 얘기를 하죠. 소로스와 거의 파트너 하신 분이 지금 너무 세게 올렸다. 미국의 경기를. 미국의 경기를 너무 세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거의 여기 지금 밴드를 보면은 거의 밴드를 뚫고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게 폭락할 수도 있다.
평균이 3.3%만 증가를 했는데 네. 지금은 뭐 6%막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폭락을 하면 엄청나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첫째는 소매 판매만 얘기한 거고요. 서비스에 대한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보면은 트렌드 그로스라고 해서 3.3%의 밴드가 플러스 1.6이에요. 그럼 고점으로 계산하면은 4.9%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가 저는 3.5에서 한 4% 정도가 유지가 되고 서비스 증가율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건 뭐냐면 이 밴드가 한 단계 올라가서 올라가는 추세. 기울기는 안 바뀔 건데 왜 재정을 풀었고 통화도 풀었기 때문에 이 나타난 현상이다. 네. 만약에 이게 폭락을 하려면 세이빙스 레이쇼가 뚝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가계부채비율이 확 올라가던가. 뭐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버텨주면 그리고 연간 상승률이 3.5에서 4%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골디락스다. 미국의 소비가 튼튼하게 버텨주는데 글로벌 전 세계의 소비의 40%인 미국이 버텨주는데 매년 3.5% 4%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얘기죠. 물론 미국이 자꾸 자기네 국산화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그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파이가 많이 늘어나서 3년 뒤 4년 뒤 되면 그냥 금리 올려버리겠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주식으로 개념으로 보면 펀더멘탈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투자는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이외에 어떤 ETF나 뭐 종목 리스트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전에 보여드렸던 뭐 포트폴리오 중에서 5개 업종 그죠? 반도체 IT,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렇게 5개 업종을 잘 분산 투자하자. 네. ETF도 여기에 리스트에 쭉 올라와 있고요. 이건 1위부터 20위까지의 숫자고 다음은 21위부터 40위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건 네. 다 자료 있으시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럼 대형 기술주는 어떠냐? 13개 종목들. 어제 보면 이제 퀄컴, AMD 숫자 나왔고 네. 주가 엄청 튀었죠. AMD가 어저께 거의 8% 올랐습니다. 퀄컴도 오늘 보니까 실적이 애프터 아워에 한 2% 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3%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좋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독점화 관련해서 자꾸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ETF를 사요. 네. 그러니까 뭐 팡이라는 ETF가 있고, 네. 예, 뭐 아니면 그냥 QQQ, 나스닥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은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 싣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종목들을 보실 때는 ETF는 좀 다르겠지만 네. 종목들을 보실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셔야지 네. 삼성전자가 6개월 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의견이 막 바뀌고 이제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만한 날러지,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네. 언젠간 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아니 근데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을 주실 줄은 알았어요. 얼마 동안 더 오르는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도 촘촘하게 알려주실 줄이야. 그래서 갓동원임이라고 하잖아요. 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역시 해안 명쾌하다, 속 시원하다 지금 칭찬 일색이라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산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뷰,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뷰는 이제 본부장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뷰여서 네.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중국 때문에 약간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지만 그 최근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제일 좀 와닿았고
중국이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스스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겠냐. 그거가 저는 아까 막 약간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을 오늘 또 명쾌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더 확신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공격하겠죠. 모든 것이 다 온라인 됐을 때 성공하지 못할 시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리죠 지금. 우리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 미국 시장 이야기, 글로벌 이슈들 본부장님께서 아주 촘촘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갓동원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